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운이 좋아지는 읽고 떠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돈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부자의 말센스라는 책입니다. 김주아 작가님이 쓰셨고요.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왔고 2020년 4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275쪽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 김주아, 한국비즈니스협회 대표이시고요. MBC TV 특강, 생방송 오늘 아침, SBS 화통 등에 출연했으며 다수의 기업의 매출 상승 컨설턴트로 강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대학 졸업 후에 고려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과 예일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 전문가 과정을 공부하셨다고 하고요. 오랜 시간 동안 말과 사람들의 반응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연구해온 비즈니스 화술 전문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트 1, 부자의 생각과 관점. 파트 2, 돈 버는 사람들의 은밀한 말센스. 파트 3, 내 옆에 좋은 사람을 두는 말센스. 파트 4, 끌리는 말센스는 마인드에서 나온다. 1996년 독일 베를린 마라톤 대회 때의 일이다. 아디다스가 그 대회의 공식 스폰서여서 이미 유명한 마라톤 선수들을 다 장악한 상태였다. 그러다 보니 TV 속에 등장할 1등은 그게 누구더라도 전부 아디다스를 착용하고 있을 터였다. 이때 세계적인 스포츠 기업인 나이키라면 어떤 식으로 판을 뒤집을까? 나이키는 스포츠에 대한 정의부터 달리했다. 왜 꼭 1등은 누군가의 경쟁으로 이루어지는가? 진정한 승자는 자기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강력한 우승 후보 대신 마라톤 참가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을 찾아 그를 후원하기로 했다. 그 주인공이 바로 78세 하인리 할아버지였다. 과연 78세 노인이 42.195km를 완주할 수 있을까? 나이키는 하인리 할아버지를 이 마라톤 대회의 최대 화제로 만들기로 작정한다. 모두가 이 노인에게 관심을 가지려 확신했다. 하인리의 할아버지를 모델로 달려라 하인리, 달려라 라는 카피를 넣은 포스터를 만들어 베를린 시내에 도배했다. 마라톤 대회는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누가 1등으로 달리는지 궁금해하기보다 하인리가 잘 달리고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러다 보니 방송국에서도 하인리를 자주 조명할 수밖에 없었다. 시민들의 응원은 뜨거웠고 누가 봐도 그날의 주인공은 하인리였다. 그는 꼴찌로 들어왔지만 완주했고 사람들은 감격했다. 그 덕에 나이키의 인지도는 덩달아 급상승했다. 모두가 1등만 생각할 때 꼴찌에 주목한 나이키의 관점 뒤집기가 완벽히 성공한 것이다. 아디다스와 같은 막강한 자본력이 없다면 나이키의 관점 뒤집기로 성공의 기회를 잡아보자. 관점을 바꾸면 방법이 보이고 장사도 더 잘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관점을 바꾸는 행위를 우리가 보다 쉽게, 보다 자주 할 수 있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사물을 혹은 사건이나 상황을 객관화해서 볼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접할 때 현상을 조금 비틀어 보는 시도를 꾸준히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사건의 순서를 바꾸어 배치해서 생각도 해보고 인물을 바꿔보기도 하고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반대로 놓아보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창의적인 두뇌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아주 잘하고 있던 전략도 그 반응이 좀 시들해졌을 때 관점을 뒤집어 생각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 꼭 한번 일상에서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백화점 가전 코너에 갔다가 옆에서 냉장고를 구경하고 있는 부부를 보았다. 그 옆에서는 판매 직원이 열심히 냉장고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한참 설명을 듣던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 가격이 인터넷보다 10만 원이 더 비싸네요. 그때 내 눈에 싸늘하게 식어가는 직원의 표정이 보였다. 매장 운영료와 수수료가 붙는 백화점 물건과 인터넷 최저가를 비교하는 건 사실 어불성설이다. 직원 입장에서 보면 말문을 막는 손님이 유쾌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직원은 이 손님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천천히 둘러보시라는 말과 함께 다른 손님에게 가버렸다. 물론 그 판매 직원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 눈에는 인터넷 가격까지 운운하는 그 고객의 속마음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 물건을 지금 이곳에서 사고 싶도록 나를 좀 설득해 주세요. 인터넷 가격이 백화점 가격보다 더 싸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그런 말을 한 것은 그의 마음에 갈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인터넷 가격을 확인하고 직접 실물을 보고 싶어서 왔는데 막상 보니까 물건이 좋아져서 바로 사가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것이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뻔히 보이니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직원에게 한마디 던져본 것이다. 만약 내가 그 직원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으리라. 인터넷 가격이 더 저렴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근무하다 보면 많은 분을 만나는데 백화점에서 바로 제품을 구입하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분들이 저희 매장에서 바로 사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말하면 대개 고객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백화점에서 사면 좋은 이유를 예측하여 답한다. 뭔가 혜택이 좀 더 있나요? 글쎄요. 상품권을 사은품으로 받으면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언젠가 백화점 물건의 부품을 좀 더 좋은 것으로 쓴다는 얘기가 있던데 진짠가요? 내가 해야 할 말들을 고객이 대신한다. 질문에 대답한 고객은 자신의 말에 스스로 설득되기가 쉽다. 거기서 물건을 사야 할 이유를 알아서 찾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직원이 설득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기에 더욱 능동적으로 임하게 된다. 상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말을 내가 직접 하는 것은 정말 하수의 방법이고 상대의 입에서 그 말이 직접 나오게끔 질문으로 이끌어 나가는 방법을 저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무엇이 어떻다라고 말해주는 것은 상대방이 바로 이해하고 어떤 이야기인지는 알 수가 있겠지만 심정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내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입에서 상대방이 생각을 하고 내뱉은 말이라면 이것은 어찌 보면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말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너와 나의 생각은 일치하며 옳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이 스스로 진리를 깨우치게끔 이끌어주었던 삼파술과도 비슷한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비즈니스의 대화에 있어서도 이것은 이런저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사시면 좋으니까 사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확실히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이건 이래서 좋은 것 같은데 맞나요? 라고서 이끌어내는 것이 저자의 주장대로 훨씬 더 잘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상대에게도 와닿는 관심이 표현되어야 한다. 명절에 조카 나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서 취직은 언제 할 거냐고 묻는 것을 관심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당신이 그 조카 입장이라면 잡채를 좋아하는 입맛을 기억하고 잡채 그릇을 당신 앞으로 밀어주는 삼촌이나 고모를 더 자신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겠는가. 기억할 수 없다면 메모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가 아는 한 사업가는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그날 나누었던 대화나 상대에 대한 정보를 휴대폰 주소록에 키워드로 메모해 놓는다. 그러면서 다음 통화할 때 그 메모를 보고 안부를 묻는다. 그런 습관 덕에 주소록 속 수천 명의 사람 중 그 누구와 소통을 해도 상대에게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었다. 한마디로 관심의 시스템화다. 이것은 영업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는 스킬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소하고 비즈니스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 아니겠지만 상대방을 인간 대 인간으로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챙겨주는 느낌을 받게 해서 호감으로 만드는 것,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기억해주고 자신의 존재감을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학기 초에 선생님이 아이들 이름부터 외우시는 것도 다 그런 이유겠죠. 관심이 가고 좋아하는 물건에 이름을 붙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어찌 보면 다 동일한 이유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싶은 분은 관찰력을 키우시고 상대방이 내게 주는 신호들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이후의 만남에서 그 신호들을 복기해서 대화에 녹여내는 것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안과의사인 강진석 박사님은 시각장애인 아버지를 위해 안과의사가 되었다고 한다. 어린 시절 그는 시각장애인 아버지 말고 자신과 함께 놀아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다. 그때 누군가 이야기하기를 진석아, 너는 불을 끄면 책을 읽을 수 없지? 너희 아버지는 불이 꺼져 있어도 책을 읽을 수 있는 멋진 능력이 있는 분이란다. 라는 말에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다고 한다. 어둠 속에서도 점자 책을 읽어줄 수 있는 아버지. 그 이후로는 아버지의 수많은 능력을 찾게 되었다는 강진석 박사님의 일화에서 당신은 무엇을 느끼는가?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있다. 장점만 있는 사람도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다. 상대방의 좋은 면을 볼지 그렇지 않은 면을 볼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것은 습관이라서 의식하지 않아도 한쪽을 향하게 되어 있다. 좋은 면을 먼저 볼 수 있게 우리의 시선을 바꿔보자. 좋은 면을 발견했다면 그 즉시 인정해줘라. 돈 들이지 않고 상대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자신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게 마련이겠죠. 상대방의 이러한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말을 하되 좀 상투적이지 않도록 자신만의 특별한 표현이나 보다 더
구체적인 부분을 파고 들어가서 언급을 딱 해주게 되면 상대는 더욱더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좋아하면서 이 말을 해준 여러분을 좋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사는 마을에 남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돌프라는 청년이 있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마을 앞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아돌프가 휘파람을 불면서 나타났다. 소크라테스를 본 아돌프가 먼저 다가와 인사를 하더니 말했다. 소크라테스님, 윗마을에 사는 필립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세요? 그 친구가 글쎄. 이때 소크라테스가 물었다.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3가지 체에 걸러보세. 첫 번째 체는 사실이라는 체네. 자네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증거가 확실한가? 그러자 아돌프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다시 아돌프에게 물었다. 그럼 2번째 체는 선이라네. 자네가 하려는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라면 최소한 좋은 내용인가? 아돌프는 이번에도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돌프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이제 3번째 체로 한번 걸러보세. 자네 이야기가 꼭 필요한 것인가? 아돌프는 소크라테스의 말에 조용히 말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아돌프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니면 말해야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이 이야기는 아돌프라는 청년이 불평불만, 비난 같은 것들을 쏟아내려고 할 때 소크라테스가 3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이 청년의 말을 좀 막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누구나 다 짜증이 이렇게 나고 화가 나고 순간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런 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는 좀 화를 이렇게 내는 편이고 누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죠. 길을 걷다가 갑자기 비가 오는 경우에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가 오니까 좀 시원해져서 좋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평불만을 하는 것은 정말 자신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가 않는 행동입니다.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일삼는 사람은 어느새 이런 태도가 습관으로 굳어져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스스로 끌리는 사람, 운이 좋은 사람,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절대로 불평불만을 하지 말고 화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으면 함께 밥을 먹으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가까워지고 싶은 상대가 있다면 식사만큼 좋은 것이 없고 반대로 거리를 지키고 싶다면 식사의 횟수를 줄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된다. 리더와 식사하는 자리가 빈번하기보단 흔치 않은 시간으로 만듦으로써 특별한 경우로 인식시키는 것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억하자. 가깝지만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때 더욱 좋은 관계로 오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적당한 거리 유지를 잘하는 사람이 사회생활도 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자가 이야기한 대로 너무 친해져서 가깝게 지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너와 나의 사이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 줄 때 가장 최고의 효과를 내는 최적점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이 책에서는 조직의 리더라면 무게감이 좀 있어서 카리스마가 따라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하 직원들과는 반드시 적절한 거리감을 갖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곁에 있는 누군가가 변화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안정성이 입증된 현재를 좋아한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변화를 시도하면 불안해진다. 자신이 몸담은 환경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자신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도 혼란스럽다. 그래서 되도록 주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환경과 위치에 머무르기를 바란다. 새로운 일을 도전해보거나 자기 손으로 뭔가를 이루어본 적이 없는 이들로 둘러싸여 있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뭔가 도전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미 도전에 성공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라. 누구에게 질문하느냐는 아주 중요하다. 각자 자기 경험 안에서 대답하기 때문이다. 이미 성공한 사람은 본인이 경험해봤던 되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얘기해 줄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잘 안 됐던 사람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안 되는 이유들을 가지고 당신을 열심히 납득시킬 것이다. 주변에 조언을 구하되 자신의 목표를 잊지 마라. 어떻게 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자는 말이다. 좋아하는 말 중에 안 하려고 하면 핑계가 보이고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다. 지금 품은 내 생각과 행동이 반드시 10년 후 내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디자인한 대로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어찌 보면 더 나은 사람, 더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고립되고 좀 고독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에도 내가 이 빌라를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들 때 주변에 누군가에게 물어봐도 늘 비슷한 대답만 들을 뿐입니다. 게다가 내 주변에는 늘 나와 비슷한 레벨의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답변은 좀 비슷비슷할 것이고 대부분은 변화를 되도록 피하고 안정일변도의 획일화된 답변을 아마 성심껏 얘기해 줄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참고만 할 뿐 나의 영역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경험을 반드시 해야만 될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신만의 기준과 평가잣대는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의 조언을 참고는 하되 반드시 나만의 기준을 정립하고 그 기준에 맞게 세상을 헤쳐나가야 진정으로 자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자아 실현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정말로 가볍게 읽어낼 수 있는 자기 개발서입니다. 평소에 말센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협상하는 데 무기가 될 만한 이러한 전략을 좀 배우고자 싶었던 분들은 이 책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짤막짤막하게 끊어져 있는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토막으로 나누어 읽으셔도 충분히 무리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